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인텔의 3분기 실적을 간단히 리뷰해 드렸습니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는데요. 이 갑갑한 것은 데이터 센터 쪽은 이익이 39%나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서버용 CPU 등 기업들이 탑재하는 채용하는 제품군이 많아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AMD가 개인용 CPU뿐만 아니라 서버 CPU인 에픽도 잘하고 있는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인텔의 실적이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 중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AMD 3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도 상회했는데요. 이 라이젠과 에픽 CPU가 잘 팔렸습니다. 다만 GPU는 엔비디아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AMD가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한 점입니다. 이전에 M&A 제안 소식이 언론에서 터져 나왔는데 이번에 AMD가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면서 인텔이 현재 불안한 기미를 드러내고 있는 데이터 센터 칩 시장에서 인텔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어쩌다 인텔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텔은 그 자체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역사입니다. 지난 1968년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가 설립한 인텔은 1980년대 개인 컴퓨터가 선풍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반도체 칩 제조 분야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이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그랬던 인텔이 지금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력인 CPU에서는 미세 공정 전환이 더디면서 AMD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AMD는 내년에 5나노 CPU를 내놓는데 이제야 일부 제품을 10나노로 지금 인텔은 업데이트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애플은 탈인텔을 선언하고 자신의 노트북과 PC에 자신만의 CPU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AI 시대 프로세서 경쟁은 엔비디아에 또 밀렸습니다. 여기에 규제 당국의 심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ARM, ARM 그리고 AMD는 자일링스를 먹었습니다. 반면 5G 모뎀 칩 사업부를 애플에 넘긴 인텔은 이번에는 낸드 사업부도 하이닉스에 팔아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사실 인텔이 10나노 공정, 7나노 공정 전환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천하의 인텔인데 하며 곧 치고 올라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나왔던 얘기가 TSMC 삼성은 인텔에 비해 회로 손폭은 더 얇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공정을 통해 나온 칩을 분해해보면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인텔에 비해 훨씬 못하다는 내용을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가령 인텔은 10나노 공정에서 제곱밀리미터당 1억 개가 넘는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TSMC나 삼성의 10나노 공정은 절반인 5천만 개 수준에 불과하고 심지어 TSMC와 삼성의 7나노 공정의 트랜지스터도 8천만 개에서 9천만 개 수준으로 인텔 10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텔의 10나노가 TSMC 삼성의 7나노보다 낮고 6나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인텔이 늦기는 했지만 한 번 더 미세 공정 개발에 베팅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은 지난 7월 7나노 CPU가 빨라야 내후년 말인 2022년 말쯤에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실직고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과거에 인텔이 쌓아 올려왔던 유산으로 현재의 부진을 변호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텔 부진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지난 2013년에 CEO에 올라서 2018년 직원과의 불륜 행위가 발각돼서 불명예 퇴진하기까지 5년 넘게 인텔을 이끌어왔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크르자니크 CEO는 이 모바일과 자율주행차에 집중 투자했지만 실적 부진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급기야 회사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12,000여 명을 해고해서 14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는 대대적인 다운사이징을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크르자니크입니다. 당시 해고된 인력의 대부분이 연구개발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이익을 위해 인텔의 미래인 연구개발 공정을 초토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크르자니크 CEO입니다. 실제로
2016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대거 인텔을 떠나면서 인텔 칩의 그 구조적 결함 문제를 낳았던 멜트다운 문제와 10나노 공정 이행 등에서 차질을 빚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사실 그 지금의 인텔이 더 못 믿어온 것은 밥스완 현재 CEO도 기술에는 문의 아닌 재무통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이 지금 기술적 난간에 부딪힌 인텔이 쉽사리 이 트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인텔의 흔들리는 위상은 또 다른 종합반도체 기업인 삼성의 위상 강화로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미국 매체 톰스 하드웨어가 인텔의 라자 코드리 수석 부사장이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 행사에서 AI 컴퓨팅 관련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텔의 고위급 인사가 이 삼성 파운드리 행사에 참석한 자체가 의미심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라자 코드리는 삼성 기흥 공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톰스 하드웨어는 라자 코드리의 행보 등을 언급하면서 인텔이 그 TSMC와 삼성을 두고 어느 쪽에 칩을 맡길지 굉장히 숙고하고 있을 것이란 톤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텔이 활용할 외부 파운드리 아웃소싱 윤곽이 어렴풋이 아니라 좀 더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이 TSMC와 삼성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고 인텔이 그 물량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상대적으로 TSMC 대비 더 저렴한 수주 가격 그리고 더 여유 있는 생산 능력 등을 어필할 것입니다. 아무튼 인텔이 어느 정도까지 공정 개발의 성과를 낼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쟁자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마저 날리게 된다면 종합반도체로서 인텔의 위상은 이 재평가의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